더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마 우리 유방암 가지고 계신 분들 가장 우리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유방암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많은 질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일단 다른 암에 비해서 음식에 있어서 과식이 가장 문제가 돼요. 비만. 왜냐하면 비만을 하면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일단 지방이 많은 것은 무조건 다 지방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게 많은 경우에는 좋죠. 그런데 되게 이제 안 좋은 것은 트랜스 지방.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에 튀긴 걸 말하거든요. 음식 조리를 할 때 튀길 때 기름이 되게 오메가6 계통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근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열을 가하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패스트푸드나 또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가공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세지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데 기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이런 기름들은 또 포화지방산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만을 유도를 하고 발암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유방을 발생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우리 유방암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유방도 이게 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에는 우리가 무균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아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포가 좋아져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는 거하고 유방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변비 같은 게 생기고 장 점막이 손상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방암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젊은 여성들이 주로 이제 알코올 문제, 알코올을 가능한 한 많이 안 해야죠. 알코올이 유방암에 갈수록 요즘에 보면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족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브라카 양성인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알코올 섭취 같은 것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고단백질 어떤 단백질은 저는 그래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이 단백질 되게 만약에 내가 육류를 동물성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 섭취는 가능한 생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 우리가 가공육이라든지 사육을 해서 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생선 쪽을 그것도 생선도 크지 않는 생선들 이런 쪽에서 먹고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식물성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우리가 유전자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거는요.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모든 세포가 거의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율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이 오메가3죠.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오메가3가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메가6가 거의 오메가3하고 비율을 봤을 때 거의 나중에는 1대10, 1대20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을 억제해줘요. 근데 오메가6가 높을수록 염증이 많아져요. 우리 암도
사실은 염증에 해당을 해요. 염증에 대사성 질환이면서 염증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줄수록 암에 잘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메가3는 우리가 세포막에서 염증을 차단을 해서 염증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을 줄여주는 효과, 그 다음에 암을 억제시켜주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세포막이 좋아져서 또 핵에 대한 어떤 염증, 산화작용이 줄여줌으로써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 그럼 오메가3도 우리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이제 권하죠. 근데 동물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동물성 오메가3는 여러분들이 오메가3 하면 모든 게 다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동물성으로 나오는 보충제라든지 이런 오메가3들은 포화지방산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가 100%가 오메가3가 아닙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DHA하고 EPA라는 그 오메가3 중에서 약간은 다른, 같은 오메가3지만 약간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이 부분은 어린애들, 뇌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DHA하고 EPA가 들어있는 오히려 동물성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하고 관련을 해서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하는데, 동물성에 있는 DHA하고 EPA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는 별로 관여치를 않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좋게 해주는 오메가3는 순수, 모태 오메가3가 돼야 돼요. 되게 그런 거는 동물성에는 별로 없고 식물성이 많죠. 식물성에는 거의 한 80~90%가 순수한 오메가3가 되거든요. 동물성에는 거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식물성 오메가3를 좋은 거죠.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오메가3가 암을 생기는데도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좋고요. 또 오메가3가 사실은 보면 우리 유전자도 억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I67 성장을 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오메가3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 뭐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식물성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들깨죠. 근데 이제 우리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들깨를 먹을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옛날부터 어때요? 가열을 해가지고 볶아서 짜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이 오메가3를 산패되는 오메가3를 잘못하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산패된다는 것은 우리 트랜스지방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깨를 갈아가지고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먹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음식을 할 때 들깨 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가루가 오히려 기름 짠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루를 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두고 먹는 것은 또 산패될 위험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들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씨죠. 아마씨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어디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개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먹는 것은 우리가 아마씨는 고소원이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간식으로도 저는 많이 좀 권하죠. 그리고 이게 캐나다나 인도에서 들어올 때 약간 볶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볶아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그렇지만 항상 외국에서 이게 배로 선적해갖고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곰팡이 같은 거 쓸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보면은 햄프시드 같은 경우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견과류나 씨앗 속에도 오메가3가 좀씩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붉은 고기가 유방암에 안 좋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붉은색 고기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붉은색 고기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붉은색 고기나 우리가 육류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붉은색이라는 게, 육류에서 붉은색은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이 많이 있어서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분은 사실 우리 몸에서는 빈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죠. 하지만 암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또 철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보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페리친이라는 걸 검사를 하거든요. 암이 막 빨리 성장할 때 페리친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건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하니까 페리친이라는 철분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이 페리친이거든요. 그래서 페리친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암세포가 그만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붉은색 고기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건 아닌데, 또 하나, 이런 붉은색 고기들이 되게 육류죠. 육류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철분 외에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걸 사육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이렇게 집단으로 키우기 때문에 감염될까 봐서 항생제 많이 쓰거든요.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붉은색 고기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피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닭고기라든지 흰색 이런 고기 철분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또 마찬가지로 닭고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것도 사육이죠. 이제 사육이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방목하고 사육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방목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풀 같은 것을 뜯어 먹고 자연에 있는 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료에 들어있는 지음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육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항생제 문제, 이런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문제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제 흰색으로서는 생선류로 생각을 해야죠. 생선. 근데 생선류도 이게 생선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이라든지 등치가 큰 생선은 되게 이제 또 중금속 문제가 또 나와요. 수은 같은 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모발검 세보면 알거든요. 수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흰색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생선 중에서 30cm 이하, 수명이 얼마 짧은 생선들을 먹는 게 좋죠. 그런 경우는 철분도 별로 없으면서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럼 되게 이제 그런 생선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기 좋아하잖아요. 조기는 좋죠. 그 다음에 또 꽁치, 고등어, 또 우리 한국 사람 멸치 좋아하잖아요. 이런 생선들은 괜찮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식사할 때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 보면은 암에 걸리기 전에 난 고기밖에 안 먹는다, 채소 같은 거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식으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평소 때 음식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없으면 정말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설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하고 이런 관계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설득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양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죠. 양을 적게.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식이거든요. 과식은 일단은 나도 잘 먹었죠. 과식을 하면. 근데 암도 잘 먹는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먹는 것보다 암이 더 잘 먹는다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해서 양을 먼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육류 중에서,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붉은색 적색 고기 같은 거 나왔는데, 되게 보면은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붉은색이 많고 돼지고기가 붉은색이 좀 적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육을 한 육고기냐 아니면은 방목을 한 육고기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 염소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염소나 양은 이게 사육한 것보다는 방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대로 좀 낫네. 근데 육류밖에 나는 못 먹는다, 난 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사육이냐 방목이냐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 이런 부분들이 방목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간의 사육을 또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식사를
육류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사육하지 않는 염소나 양고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먹는 게 좋은데 가능한 한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약간씩 대체해 가면서 육류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생선류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채소류나 과일류 특히 스무디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먹거나 아니면은 야채나 과일, 주스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먹다 보면 서서히 바꿔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사육보다는 방목한 육류를 찾아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육류는 이제 장하고 이렇게 관련해서는 되게 우리 장 내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육류들은 대장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니트로소아민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죠. 육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니트로소아민을 만드는데 이게 빨리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류를 많이 쓰고 식이섬유가 없게 되면은 배출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 시간이 음식을 먹고 30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육류만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배출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우리 세포에다가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익균에서 유해균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에서 뭐 부글부글하고 가스 끓고 방귀 끼면 막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장내에 나쁜 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쁜 영향을 많이 주죠. 또 하나는 이렇게 호르몬 문제도 또 같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고 또 장 점막 손상도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서 손상을 받아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우리가 고기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면역 떨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유방암뿐이 아니고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비타민 C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세포 안에서 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단 우리가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면 이게 날카로운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막 찔러요. 그래서 뭐 세포막도 찔러서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핵에 있는 DNA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지 라이보소om인지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손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손상을 주는 창과 같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칼하고 날카로운 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꺾어놔요. 그래서 찌르더라도 이렇게 둔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많이 못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비타민 C 응급처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해독으로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일단 무조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C는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암이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암 조직에 콜라겐 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암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세포,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우리 자살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변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80% 암에서 변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약간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동물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물에 있는 거죠. 우리 비타민 C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C를 비타민 나무를 많이 권해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비타민 나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뜻입니다. 비타민 C가 워낙 많아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 하거든요. 이 비타민 나무는 우리가 가루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7, 8월 달에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 자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야채 종류에는 녹황색 야채에는 대부분 비타민 C를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일에도 비타민 C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일단 채소나 과일류에는 대부분의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충분히 비타민 C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우리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 것은 고용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한번 혈액을 체크해 보라고 하냐면요, 의외로 체크하는데 혈액 수치가, 비타민 C 혈액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높아도 지금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동 말동한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낮게 나온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비타민 나무라는 게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이제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비타민 나무 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비타민 나무는 원래 그 추운 한대 지방에서 성장하는 티베트, 그 다음에 저쪽 뭐 시베리아, 몽고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전설이라기보다도 뭔가가 역사적 사건에 관여한 이런 이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러 갈 때 유럽에서 이렇게 그 몽고군이 온다고, 언제쯤 올 거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했다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말이 쉬지 않고. 근데 말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비타민 나무를 먹여서 그만큼 몸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견디는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이 비타민 나무를 역사를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책자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말하듯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몸 안에 산화물이 달리면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비타민 나무가 항산화를 계속 시켜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비타민 나무는 국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티벳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가루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나무는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지용성 비타민 C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 비타민 C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천연 비타민 C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C, 보통 아스코베이트 팔미테이트라는 이런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오메가7이라는 단포화 지방산, MUFA라고 하거든요. 오메가7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7도 아주 좋은 그런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더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비타민 나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가루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루로 나와 있는 게 대개 이제 티벳에서 가져온 거예요. 몽고나 티벳에서 가져온데 국내에서도 나오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개 티벳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거는 제철에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대개 언제 따냐면, 열매는 보통 7, 8월 달에 열려요. 근데 그걸 그냥 뒀다가 겨울철에
겨울철이 되면은 이걸 아마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천을 받치고 발로 찬대요. 그럼 우수수 떨어진대요. 그렇게 하고 생산을 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 8월 달에 이게 열매가 맺혔으면 그때 따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겨울철이 되면 우리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영양분을 밑으로 다 뿌리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다. 효능이. 그런데 이제 7, 8월 달에 딴 거는 바로 이제 충분하게 영양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 2, 30개씩 그냥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쉬어요. 하지만 이게 신맛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더라도 먹도록 하고, 또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로 만들어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호식품도 되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나무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할 때 이게 어떨 때는 따뜻한 것을 먹으면 좋고 어떨 때는 좀 시원한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질문 많이 해요. 찬 것을 많이 먹으면은 면역이 떨어진다. 항상 어느 때라도 찬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따뜻한 걸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우리 특히 항암하거나 이럴 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그 항암을 하게 되면 구내염이 생겨요. 구내염이 있는 사람들 음식 먹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물도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물은 찬 거나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거나 실온 정도가 좋아요. 그래야 자극성이 좀 적죠. 이제 또 우리 미각이 이렇게 항암을 하면 미각이 손상이 오죠. 그래서 평소 때 뭐 단맛, 짠맛 이런 부분 구분을 잘 하는데 우리 미각 손상이 오면요. 쇠를 혀로 이렇게 핥을 때 나오는 이런 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성 맛을 느끼는 경우. 이럴 때는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 것을 먹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따뜻한 걸 먹을 때 좀 나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찬 것을 먹는 게 낫다. 그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화장애가 또 항암을 한다고 장애가 오잖아요.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각이라든지 우리 손발이 너무 이제 차져서 너무 찬 것에 대해서 손발 저리고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고,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백금 계열의 항암제,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뭐 옥살로플라틴이라든지 플라틴 계열의 약을 쓰고 있는 분들은 찬 것을 먹으면은 더 손발이 저려지거든요. 그리고 구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거 이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 온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65도 이상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우리가 65도부터는 잘못하면 항암을 하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온도가 65도입니다. 그래서 65도 이하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항암을 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특히 세포 독성 항암제는 백혈구가 떨어지거든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 호중구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호중구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38도 이상이 열이 오르면 호중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어서 상처가 날 경우에는 잘못하면 감염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으로 인해서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에 감염이 되면은 이때 항암을 하게 되면 호중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구강의 화상뿐이 아니고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도 장갑을 꼭 끼고 그 다음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인체 부위에 그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치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염 때문에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는 치아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도 함부로 시술도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감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방암,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우리가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근데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는 게 어디 뭐 골마 가지고 오는 이런 염증이 아니고
대개 이제 세포막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핵의 손상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괴사 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치료가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염증을,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주는 물질. 그럼 우리가 많은 채소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류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오메가3 계통. 오메가3 계통은 이게 염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 그 다음에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먹을 때 특히 오메가3 쪽을 많이 먹어야 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을 좋게 해줘야, 장에 염증이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 뭐 통곡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트밀이라든지, 보리, 그 다음에 뭐 통곡류, 뭐 퀴노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을 억제해줘서 유방암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유방암하고 장암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호르몬 조절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호르몬, 특히 양성암의 환자분들은 그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배출되면서 이게 간을 통해서 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균들이, 장이 나쁘면 나쁜 균들에 의해서 그 여성 호르몬을 끌고 나가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있어야 이게 대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단백질하고 이 호르몬하고 떼버려요, 나쁜 균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몸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일단은 내보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은 보충하거든요. 근데 보충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니까 호르몬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식이섬유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음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말 그대로 또 식이섬유와 같이 장을 기능을 좋게 해주고 유익균을 바꿔주면서 호르몬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 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면역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외식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칼로리. 근데 이제 이 칼로리를 되게 칼로리만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 많아요. 또 특히 우리 환자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 채소만 먹으러 간 사람도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육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암은 육식하고 특히 지방하고 관련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육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가 한번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분위기가 좋고 맛있다, 그 정도만 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MSG예요. MSG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SG 문제다 그랬더만은, 아니 MSG가 별로 암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MSG가 적은 양으로 쓸 때는 큰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고용량이 됐을 때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MSG 문제, MSG를 많이 쓰는,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리하는 방법, 구운 거라든지 뭐 찌는 거라든지 뭐 삶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 식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 유기농 먹어라, 아니면 친환경을 하라, 막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진 식자재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들이 이제 같이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음식에 보면은 되게 외식을 하게 되면 고염이 많아요. 짜게. 그래야 맛있거든요. 아니면 달게 만들거나, 그러면 고당이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피해야 될 게 고당, 고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은 저희는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뭐냐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집에서 밥 먹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조미료의 맛을 들여버리기 때문에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바깥에서 나갈 때는 우리 암 환자지만 환자한테 맞춰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우리 환자한테 맞춰서 식단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맛있는 부분들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도 우리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는 가능한 한 집 안에서 우리 암에 좋은 식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이렇게 그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좋은 부분들은 첫 번째는 저지방, 그 지방 부분을 특히 이제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오메가6가 많이 들은 이런 지방들을 줄이는 식단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자재를 이용한 단백질이냐,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만 아미노산만 높이는 이런 부분보다는 퀄리티가 있는 단백질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식이섬유, 특히 이제 유방암하고 관련돼서는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발효식품들 그런 걸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아연은 암하고 관련해서 말이 그렇죠.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뿐이 아니고 여러 모든 암에서 아연의 역할을 보면 일단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그냥 세포 안에서는 비활성으로 있어요. 기능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싸워야 될 때, 면역 세포가 기능을 해야 될 때는 이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연이 그 바뀌는데 촉매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연이 우리 면역에서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나 이런 때 수술할 때도 수술 전에 아연을 같이 보충을 해주면 상처가 잘 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포를 재생을 하거나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그 많은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하거나 할 때 효소의 활성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하거나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아연이 관여를 하고요. 또 아연은 유전자에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안정시키는데 이게 아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만드는 데나 아니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미각 손상이 오거든요. 미각 손상이 오면은 대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 부족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우리 손톱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손톱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얀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러게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뷰스 라인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손톱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 톱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거는 다 미네랄 부족이고요. 또 이게 손톱이 그냥 쉽게 잘 부서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항암 오랫동안 하면 손톱이 막 부서집니다. 이것도 미네랄 부족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연입니다. 구내염 같은 거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미각 손상 올 때도 이거 아연 때문에 그런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각 손상할 때도 아연을 보충해 주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손톱 같은 걸 봐서 아연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미각이 손상되면 이게 아연 부족하다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요, 아연이 이게 보충제 같은 것을 까가지고요, 캡슐을 들어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수액에다가 아연을 타가지고 이걸로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연 보충제 캡슐 속에 있는 아연 가루를 혀에다 한번 뿌려봤어요. 뿌려가지고 이게 밀가루 맛이나 아니면은 금속성 맛이나 아니면 아무 맛이 없거나 그런 걸 느끼면은 아연 부족입니다. 근데 아연이 충분한 사람은요, 아연을 혀에다가 대면은요, 너무 떫어가지고 태티다 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너무 떫거든요. 그래서 그 떫은 맛을 가지고도 아연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아연은 이렇게 우리 암 치료하는데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아연이 많이 주는 그 식품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제 굴이죠. 굴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씨앗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보면은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동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성을 하려면 달걀이라든지 크지 않는 생선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연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죠, 분위기. 우리가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었어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 밥님만 뚝 떨어지죠. 밥 생각 안 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한경이 되면은요, 입맛이 없어져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는데 빨리 가가지고서 뭘 가져갔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게 그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머리가 쭈뼛쭈뼛 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바로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서 체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게 암이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으로 가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우선을 한 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을 좀 권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게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 걱정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밥을 먹어도 지금 입맛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자체가 좀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 음식을 다양하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드레싱류 같은 경우도 좀 보기가 좋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지금 항암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밥을 주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죽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좀 소화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때인가, 항암을 할 때인지 아니면 방사선을 할 때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수술을 할 때인지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같은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잠을 저녁에 잘 못 자요. 특히 이제 항암한 분들은 이제 특히 수면이 나빠지는 패턴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먹기가 싫죠.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습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환자가 좀 먹고 싶은 의욕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면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좀 더 돌아오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면 먹기 어렵죠. 그런 운동이라든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하는 기분도 나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암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감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유방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특히 유방암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어떤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유방암은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조직검사가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이 조직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들을 나오거든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유전자에 대해서 잘 분석을 잘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분석표를 보면 이 암이 앞으로 어떤 상태로 갈 건지, 뭐 애우도 한 번씩 추측을 해보고 또 치료가 어떻게 잘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애우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방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의무기록지, 병리조직검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줘도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